저 더러운 까만 꼬맹이를 내 테이블에서 당장 치워. 뭘 훔치거나 우리한테 병이라도 옮기기 전에. 한기석이 큰 소리로 말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기온은 섭씨 11도.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테라스. 조명들이 빛나고 있었고 가스 히터가 한기와 싸우고 있었다. 한기석은 1,500만 원짜리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7명의 저녁 식사 손님들이 불안하게 웃었다. 와인잔들이 들려 있었다. 박민주는 1미터 거리에 서 있었다. 9살, 노숙자, 맨발, 쓰레기통을 뒤지느라 찢어진 재킷. 하얀 얼굴들의 바닷속에 혼자 검은 피부의 아이였다. 선생님, 제발요. 제가 다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기석이 비웃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나, 꼬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초요? 학술지에서 몇 초라고 했어요. 테라스에 폭소가 터졌다. 한기석은 너무 크게 웃어 눈물까지 흘리며 계좌 이체를 약속했다. 완벽해. 그 마법 같은 몇 초 안에 나를 고치면 10억 원을 주지. 길거리 쥐새끼야. 실패하면 경찰이 널 잡아갈 거다. 민준이 속삭였다. 알겠어요. 30분 전. 20시. 민준은 올림픽대로 34번 고가도로 아래에서부터 6블록을 따라 냄새를 쫓아왔다. 마늘버터, 한우 등심구이, 다른 세상의 음식이었다. 10월의 공기가 맨발을 파고들었지만 섭씨 11도는 아직 죽을 만큼 춥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11월은 다를 것이다. 청담동의 레스토랑은 저택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벽돌과 덩굴, 모든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한 번도 추워본 적 없고 배고파 본 적 없으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민주는 서비스 입구와 쓰레기통을 찾았고 그 옆에서 누군가 일글거리를 던져둔 분리수거함을 발견했다. 2024년 7 월호 응급의학 학술지 3권이 찢긴 채 들어있었다. 커피 자국이 남고 물에 젖은 누군가 버린 구독물이었다. 민준에게 그것은 금이었다. 민준은 쓰레기장과 야외 테라스를 구분하는 장식용 관목 옆바닥에 페이지를 폈다. 1.5미터 거리 잎사귀 사이의 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조명 아래 12개의 테이블,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가스 히터. 저 히터 한 대의 가격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받던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 민주는 쓰레기통 맨 윗부분에서 빵 껍질을 찾아냈다. 테라스에서 빌려온 불빛 아래에서 독서하며 그것을 먹었다. 기사 제목은 둥은 경련으로 인한 급성 좌골 신경압박의 응급 해소 수칙이었다. 민준의 눈이 페이지를 한번 훑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진 같은 기억력. 6살 때 검증된 비범함이었다. 학교 상담사가 말했었다. 그것은 비범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기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비범함은 그저 다르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되었다. 텍스트는 사진처럼 뇌에 각인되었다. 완벽하고 영구적이며 완전하게. 급성 이상근 또는 둥은 경련으로 인한 좌골 신경 압박은 갑작스러운 하체 마비를 유발한다. 응급 해소 수칙. 대전자에서 5cm 아래의 통증 유발점을 확인한다. 45도 각도로 측면에서 접근한다. 4에서 5kg의 압력을 지속한다. 지속시간은 15초에서 30초. 근육 이완과 신경 해소는 즉각적이다. 민주는 수칙을 자신에게 속삭이며 내부 도서관에 추가했다. 이전까지 50쪽이었고 이제 51쪽이 되었다. 지퍼백에 담긴 의학 학술지들과 깨지지 않는 기억 속에 저장된 그의 의학 교육 전체였다.
테라스에서 축하 행사가 폭발했다. 중앙 테이블에 8명, 은색 얼음 양동이에 담긴 고급 와인들. 병당 150만 원. 민주는 지난주에 와인 메뉴판을 발견했었다. 한 남자가 휠체어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맞춤형 탄소 섬유 휠체어. 아마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잘 재단된 정장과 비싼 시계. 그는 2,500억 원의 수익과 서울이 10년 만에 본 가장 큰 토지 거래를 위해 잔을 들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천둥 같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주는 축하 파티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남자를 보고 있었다. 남자가 몇 분마다 몸을 뒤척이는 방식, 항상 왼쪽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찡그리는 얼굴, 제자리에 있지 않으려는 가구처럼 왼쪽 다리를 조정하려 아래로 손을 뻗는 모습. 젊은 남자가 몸을 기울였다. 한기석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김태훈. 와인이나 계속 따르게.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민주는 미세한 움직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부자연스러운 각도의 한기석의 왼쪽 발. 시계 태엽처럼 3분마다, 4분마다 자세를 바꾸는 방식. 배출할 곳 없이 쌓이는 압력. 민주는 좌골 신경을 감싸고 있는 둥근을 보여주는 해부학 도표가 있는 학술지 페이지를 보았다. X로 표시된 통증 유발점과 즉각적인 해소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는 축하 행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기석을 다시 보았다. 민준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의 병원 팔찌를 찾았다. 어머니가 계셨던 서울대학교 병원의 것이었다. 환자 번호 TU 2840-91. 박서연, 31살, 사망한 지 8개월, 2주 4일. 아무도 그녀가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고통받는 한기석을 보았고 외워둔 51쪽의 지식과 병원 창문을 통해 의학을 지켜본 8개월의 확신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병원 팔찌를 완전히 꺼냈다. 8개월 2주 4일 동안 어디든 가지고 다녀 긁힌 노란색 플라스틱. 글씨는 흐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어쨌든 다 외우고 있었다. 박서연,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 입원일 2025년 8월 13일, 페니실린 알레르기.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31살이었다. 31살, 수십 년이 더 남았어야 할 젊은 나이였다.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대신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할 나이였다. 보험 카드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는 대신 몸속의 감염이 번지고 퍼지는 6시간 동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두는 대신 말이다. 제발 누군가 들어주세요. 그녀는 점점 약해지면서 반복해서 말했다. 제발요.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8시간째에 마침내 이름을 불렀을 때 감염은 이미 혈류에 퍼져 있었다. 폐혈증. 의사는 마치 놀라운 일인 양,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 양, 아무도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이후로 폐혈증에 대해 읽었고 기사를 찾았으며 치료 수칙을 외웠다. 시간당 10만 원 정도의 항생제라면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10만 원. 한기석의 테이블에서 마시는 와인 한 병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민준에게는 사진 같은 기억력이 있었다. 학교 상담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민준이 6살 때 복잡한 이미지와 문장들을 보여주고 기억해내라고 테스트했다. 매번 완벽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특별 면담에 불러 비범함, 영재성, 엄청난 잠재력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특별 프로그램과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똑똑한 아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그것은 3년 전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병원비가 그들을 덮치기 전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이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 피로가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전, 돈이 없으면 잠재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이 민준에게 가르쳐주기 전이었다. 이제 민준은 이 레스토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매일 저녁 4층 창문에 붙어 레지던트들의 회진을 지켜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블록 떨어진 올림픽대로 34번 고가도로 아래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받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학을 배우고 있었다. 관찰을 통해, 암기를 통해 다시는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이 죽지 않게 하겠다는 절박한 결심을 통해 그는 8개월 동안 51쪽의 의학 학술지를 수집했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지퍼백에 보관했으며 모든 페이지를 암기하고 모든 도표를 마음속에 그렸다. 테라스에서 상황이 변했다. 20시 15분. 한기석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포크를 떨어뜨렸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기석 씨,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 이수진이 반쯤 일어섰다. 왜 그래요? 한기석의 왼쪽 다리가 덜컥거리더니 완전히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허벅지로 날아가 그것을 움직이려 움켜쥐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리는 부연스러운 각도로 얼어붙었고 발은 안쪽으로 날카롭게 돌아갔다. 안 돼. 내 다리. 전혀 움직일 수 없어. 테이블에서 혼란이 터졌다. 뇌졸중인가요? 심장마비? 119에 전화해. 나이든 남자가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입니다. 구급차가 필요해요. 58세 남성. 뇌졸중 가능성 있습니다. 이미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그가 듣더니 안색이 어두워졌다. 18분요? 18분이나 걸린다고요? 민주는 1.5m 거리에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다. 한기석의 다리가 뻣뻣하게 굳은 것을 보았다. 발의 내측 회전, 비싼 바지 위로 드러난 근육, 돌처럼 딱딱했다. 30분 전에 읽은 도표와 정확히 일치했다. 뇌졸중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니며 영구적인 것도 아니었다. 좌골 신경을 압박하는 급성둥은 경련. 죽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만 알면 몇 초 만에 고칠 수 있다. 민주는 학술지 페이지에 X로 표시된 통증 유발점과 수칙을 보았다. 15 최소, 30초 지속, 해소는 즉각적이다. 그는 땀을 흘리며 다리를 움켜쥐고 있는 한기석과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당황하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팔찌를 보았다. TU 284091 박서연. 제발 누군가 들어주세요. 민준이 일어섰다. 관목이 바스락거렸다. 김태훈이 먼저 알아차렸다. 회장님, 누가 있습니다. 민준은 테라스로 그들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을 나누는 철제 울타리를 향해 걸어갔다. 높이 1.2m, 26kg의 9살 아이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창살.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을 향해 민주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테라스 난간으로 곧장 다가갔다. 맨발은 콘크리트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찢어진 재킷은 너무 가늘고 날카로운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피부 아래로 뼈가 보였다. 테라스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한기석은 두 손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수진은 다시 119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정민호는 이리저리 서성였고 최성우는 휴대전화를 들고 모든 것을 녹화하며 서 있었다.
한기석의 비서 김태훈이 민준을 가장 먼저 보고 눈에 띄게 움찔했다. 노숙자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다. 꼬마야. 김태훈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나왔다.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경비원. 한기석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백만장자와 노숙자 아이 같은 공간을 점유해서는 안 될 두 사람이었다. 그때 한기석의 얼굴이 뒤틀렸고 공포가 더 추악한 것과 섞였다. 그때 그가 그 말을 내뱉었다. 작게가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저 더러운 까만 꼬맹이를 내 테이블에서 당장 치워. 뭘 훔치거나 우리한테 병이라도 옮기기 전에. 그 단어들은 돌처럼 날아와 박혔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재즈 피아노 소리를 제외하고 테라스는 정적에 휩싸였다. 12테이블의 40명의 사람들 모두가 쳐다보았고 눈동자들은 위협, 문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분류했다. 민주는 더 심한 말도 들어봤다. 길거리에서의 8개월은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는 한기석의 다리에 모두가 편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위기에 집중했다. 선생님, 제발요. 제가 다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줘? 한기석이 비웃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잔인하게. 얘야, 너는 길거리에서 네 앞가림도 못하잖아. 꼴을 봐. 넌 더러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꼬마라는 단어가 공중에 머물렀다. 모두가 그 무게를 느꼈다. 경비원이 오고 있었다. 민주는 유리문 너머로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를 볼 수 있었다. 아마 6초 거리였다. 민준에게는 정중할 시간이 없었다. 한기석에게는 적절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 회장님의 다리는 급성둥은 경련 때문에 마비된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어는 명확했다. 의학적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에요. 근육이 좌골신경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고칠 수 있어요. 한기석이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표정이 즐거움과 경멸 사이에 무언가로 바뀌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노숙자 아이, 찢어진 옷, 맨발, 아무것도 없는 존재. 네가, 그가 크게 손짓했다. 네가 나를 치료하겠다고. 근처 테이블에 누군가가 불안하게 웃었다. 한기석의 미소는 추했다. 추했다. 좋아, 꼬마야. 내 놀이에 어울려주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나. 민준의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렸다. 몇 초요? 학술지에서 몇 초라고 했어요. 15초에서 30초 동안 압박하면 신경이 풀려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폭소가 터졌다. 한기석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서도 그랬다. 노숙자 아이가 백만장자를 몇 초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조리함 때문이었다. 한기석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 흰 식탁보 위에 3개 내려놓아 은식기들이 튈 정도였다. 완벽해. 이건 완벽해.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좋아. 길거리 쥐새끼야. 의사 놀이를 하고 싶어. 좋아. 내 마법 같은 몇 초 안에 나를 치료하면 10억 원을 주지. 어서 해봐. 노숙자 꼬맹이가 의학 학위를 가진 의사 3명도 모르는 걸 뭘 아는지 보여달라고.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하지만 거래를 하지. 네가 실패하면, 그리고 넌 분명 실패할 거야. 왜냐하면 이건 네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네가 실패하면 경비원이 경찰을 부를 거다. 그들이 널 데려갈 거야. 오늘 밤은 네가 자는 다리 밑이 아니라 소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거다.
전과가 생기겠지. 내 인생은 훨씬 더 나빠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렴, 꼬마야. 정말 이걸 해보겠니? 민주는 여전히 굳어있는 한기석의 다리를 보았다. 경비원은 이제 4초 거리였다. 4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몇 분 안에 어디에나 퍼질 것이다. 바이럴된 굴욕이거나 바이럴된 기적이거나.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고 제발 누군가 들어달라는 목소리를 생각했고 10만 원, 서원을 생각했고 누구든 쓰게만 해준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품은 채 다리 밑에서 잠들었던 8개월을 생각했다. 민주는 한기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 여전히 해보고 싶어요. 경비원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묵직하고 단호했다. 좋아, 꼬마야. 기다려라. 한기석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하게 놔둬. 이 아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어. 여기 있는 모두가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인 척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고 싶군. 그가 웅장하게 손짓했다. 어서 해봐, 꼬마야. 내 몇 초를 주지. 내 기적을 보여줘. 민준이 난간을 넘어 들어왔다. 잠깐 기다려요. 최성구가 무기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일어섰다. 기석아,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이 아이가 널 다치게 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구급차를 기다려야 해. 구급차는 아직 15분이나 남았어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기석이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고통은 어차피 겪을 거야. 정민호가 끼어들었다. 이봐 기석아, 저 앤 9살의 노숙자야. 제가 응급처치에 대해 뭘 알겠어. 말하게 놔둬. 한기석의 목소리가 고통 속에서도 단호하게 끊어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꼬마야, 9살 노숙자 소년이 어떻게 응급의학 수칙에 대해 아는 거지? 민준이 천천히 재킷 안으로 손을 뻗었다. 모두가 긴장했다. 경비원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김태훈의 손이 휴대전화로 향했다. 민준은 지퍼백을 꺼냈다. 물에 젖고 커피 자국이 남은 종이 클립으로 정리된 51쪽의 찢어진 의학 학술지들이었다. 그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게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8개월 됐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다. 분리수거함에서, 기부함에서, 도서관 쓰레기통에서, 클리닉과 병원 뒷마당에서 학술지를 찾아요. 이건요? 그는 맨 위 페이지를 꺼냈다. 30분 전에 회장님네 분리수거함에서 찾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기사를 보여주었다. 제목이 보였고 도표는 선명하고 전문적이며 실제였다. 둥은 경련으로 인한 급성 좌골 신경 압박, 응급 해소 수칙, 응급의학 학술지, 2024년 7월. 여기 다 있어요. 증상, 진단, 치료, 정확한 절차까지요. 한기석이 고통 속에서도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걸 오늘 밤에 찾았다고. 바로 지금? 네, 선생님. 한 번 읽었어요. 딱 한 번요. 그거면 돼요. 전 사진 같은 기억력이 있어요. 6살 때 테스트를 받았어요. 무언가를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요. 모든 단어, 모든 그림, 모든 게 영원히요. 최성구가 크게 비웃었다. 기석아, 제발.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인용합니다. 급성 이상근 또는 둥은 경련으로 인한 좌골신경 압박은 응급실 상황에서 종종 뇌혈관 사고나 신경근증으로 오진되는 갑작스러운 하체 마비로 나타난다.
응급 해소 수칙. 대전자 하부의 통증 유발점 2번을 확인한다. 45도 각도로 측면 접근법을 사용한다. 제곱인치당 8에서 12파운드의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다. 15최소 30초 동안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성공적인 감압시 근육 이완과 신경 해소는 즉각적이다. 인용 끝. 응급의학 학술지 2024년 7월 57권 1호 234쪽. 저자첸과 로드리게스.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완벽하고 완전한 침묵. 민준이 페이지를 내렸다. 다 기억해요. 이 가방에 있는 51쪽 전부요. 모든 단어, 모든 도표, 모든 수칙을요. 저는 스스로 의학을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갈라졌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죽어갈 때 아무도 엄마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한기석이 민준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를 정말로 보았다. 노숙자 아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눈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가 조용히 물었다. 휠체어에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안정되고 집중되어 있었다. 제가 누르면 나아지기 전에 더 아플 거예요. 저항하지 마세요. 긴장을 풀고요. 저랑 같이 숫자를 세어주세요. 알겠어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먼저 손을 씻어야 해요. 웨이터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 손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가 뜨거운 물을 틀고 민준의 손에 비누를 짰다. 민준은 모두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및 손목까지 꼼꼼하게 문질렀다. 가득 찬 30초 동안이었다. 헹구고 재킷의 물기를 닦았다. 20시 48분 5초가 지났다. 민준은 다시 한기석의 휠체어로 걸어가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으니 휠체어 팔걸이 높이에도 겨우 닿았다. 그는 불가능할 정도로 작아 보였다. 26kg 대 아마도 90kg, 9살 대 58세, 노숙자 대 백만장자. 먼저 정확한 지점을 찾을게요. 어디든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콘크리트 바닥 때문에 거칠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아이의 손이 비싼 천 위로. 한기석의 엉덩이 부위를 움직이며 지형 지물을 찾듯 촉진했다. 대전자, 장골릉, 둥은 경계선, 놀라운 정확도로 움직였다. 여기에요. 민준의 손가락이 멈추고 가볍게 눌렀다. 한기석이 움찔했다. 근육이 나무처럼 굉장히 타이트해요. 통증 유발점은 그가 조정한 곳 여기입니다. 김태훈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아. 한기석이 팔걸이를 잡은 손마디가 하얘지며 말했다. 얘야, 확실하니? 민준은 도표가 보여준 바로 그곳, 둥은 측면 대전자, 2인치 아래에 두 엄지손가락을 위치시켰다. 제가 읽은 내용은 확실해요. 해부학적 구조도 확실하고요. 다만 목소리가 작아졌다.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 몸에서 지점을 찾는 연습만 해봤거든요. 세상에, 최성구가 중얼거렸다. 기다릴까요? 이수진이 한기석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한기석은 뻣뻣하게 굳은 자신의 다리를 보았고 겁에 질렸지만 단호한 9살 민준을 보았다. 노숙자이지만 천재적인 아이.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말한 모든 것. 그를 구하겠다고 제안하는 아이. 아니, 기다리지 않는다. 민준아, 해라. 민준이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누르면 모두 큰 소리로 숫자를 세어주세요.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많이 아프시다면 죄송해요. 그냥 해라. 얘야. 20시 48분 40초. 민준이 가볍지 않게 온 체중을 실업할 파운드 이상의 힘으로 압박했다. 두 엄지손가락이 45도 각도로 통증 유발점을 파고들었다. 한기석의 비명이 날카롭고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다. 세상에, 하나. 이수진의 목소리가 김태훈과 합류했다. 정민호, 최성우, 심지어 근처 테이블 사람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기석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섭씨 11도의 공기 속에서도 땀이 쏟아졌다. 가죽이 삐걱거릴 정도로 꽉 쥐었다. 고통으로 몸이 경직되었다. 이건 못하겠어. 계속 세어주세요. 6, 7, 8. 민주는 엄지손가락 아래의 근육을 느낄 수 있었다. 밀도가 높고 단단하며 굴하지 않는, 마치 단단한 나무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 아래 갇힌 신경이 눌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민준의 팔은 힘이 들어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수칙에는 15초에서 30초라고 되어 있었다. 거기까지 가야 했다. 9, 10, 11. 이수진은 자신이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스카라가 번진 눈으로 숫자를 셌다. 9, 10, 11, 12, 13, 14. 한기석의 호흡이 빠르고 얕아졌다. 얼굴은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이마에 핏대가 섰다. 못 참겠어. 너무 심해. 거의 다 됐어요. 15. 테라스가 숨을 죽였다. 40명의 사람들이 얼어붙어 9살 노숙자 아이가 백만장자의 엉덩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을 보며 불가능한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숫자를 셌다. 16, 17. 민주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것을 느꼈다. 밀도의 변화, 근육의 이동, 나무 같던 것이 부드러운 무언가로 변하며 양보하고 놓아주는 것을. 툭. 그 소리는 들릴 정도로 선명하고 뚜렷했다. 손가락 관절을 꺾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깊고 묵직했다. 몸 안에서 나는 그 소리를 모두가 들었다. 한기석의 온몸이 덜컥거렸고 척추가 휘어지며 고개가 뒤로 꺾였다. 그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 마이 갓. 20시 48분 58초. 정확히 18초 동안의 압박이었다. 민준이 빠르게 물러났다. 엄지손가락이 지점에서 떨어졌다. 온몸이 노력과 아드레날린, 공포와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스스로를 잡았다. 한기석의 얼굴이 변했다. 고통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3번의 심장 박동만의 경이로움으로. 통증이 사라졌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다. 완전히 사라졌어. 다리에 다시 감각이 느껴져. 움직여보세요. 민준이 속삭였다. 한기석은 왼쪽 다리가 마치 낯선 사람의 것처럼 빤히 쳐다보았다. 작동하지 않을까봐 겁을 내며 조심스럽게. 그가 발가락을 구부렸다. 움직였다. 5개 모두가 반응했다. 정상이었다. 그는 발목을 돌렸다. 전체 범위가 움직였다. 고통이 없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펴고 다시 굽혔다. 정상이었다. 그냥 정상이었다. 마치 33분 동안의 마비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것처럼. 테라스가 일제히 폭발했다. 마치 폭탄이 거꾸로 터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뛰어오르며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세상에 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도처에 휴대전화가 있었고 20명, 30명, 40명의 사람들이 모든 각도에서 녹화하고 있었다.
민주는 뒤로 물러나 몸을 작게 만들며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이수진이 그를 붙잡아 숨이 막힐 정도로 격렬하게 껴안았다. 네가 해냈어. 그녀가 흐느꼈다. 정말로 해냈어. 한기석이 팔걸이를 짚고 밀어 올렸다. 팔이 떨렸다. 그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비틀거리며 불확실하게 일어났지만 일어서서 두 다리에 체중을 실었다. 둘 다 작동했고 둘 다 그를 지탱했다. 20시 49분 15초. 한기석은 고통 없이 6주 만에 처음으로 일어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 다음 걸음, 또 다음 걸음을 내디뎠다. 네 걸음을 걷고 멈춰서서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를 보았다. 너 몇 살이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9살이요. 넌 9살이야. 질문이 아니었다. 완전한 불신이었다. 목소리가 깨졌다. 넌 9살인데 방금 18초 만에 네가. 그는 무릎을 꿇어 이제 민준의 키와 맞췄다. 눈과 눈을 맞추고 대등하게 그를 격렬하고 절박하게 껴안으며 공개적으로 흐느꼈다. 네가 내 인생을 돌려주었구나. 18초. 넌 9살인데 내 인생을 돌려주었어. 김태훈의 손이 휴대전화를 든 채 떨렸다. 다 찍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보여요. 20시 48분 40최서 48분 58초까지. 정확히 18초입니다. 이수진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나도 녹화하고 있었어. 다른 각도야. 여기 다 있어. 정민호가 스톱워치 앱을 꺼냈다. 18.2초 지켜보고도 아직 믿기지 않아. 최성우는 아마도 그의 법조인 경력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다른 식사 손님들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테이블 배정은 잊혀졌다. 모두가 목격자가 되고 싶어 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이 순간을 모두가 휴대전화에 담고 싶어 했다. 노숙자 검은 피부의 아이가 백만장자를 18초 만에 고친 순간을 한기석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팔길이만큼 거리를 두어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니? 박민준요. 박민준. 기도처럼 서약처럼 반복되었다. 내 남은 인생 동안 기억할 이름이구나. 그는 손님들, 군중들, 휴대전화들을 보았다. 이 아이가 방금 한 일을 여러분 모두 보셨습니까?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기석이 다시 민준을 보았다. 18초. 난 6주 동안 저 휠체어에 있었어. 3명의 외과 의사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라고 했는데 네가 내 쓰레기통에 있던 학술지 기사로 18초 만에 엄지손가락으로 고쳤어. 그가 웃었다. 잔인함이 아닌 순수한 경이로움이었다. 어떻게 알았니? 민준이 구겨졌지만 읽을 수 있는 학술지 페이지를 들어 올렸다. 여기 다 있어요. 도표랑 수치교. 저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똑같이 따랐어요. 해부학적 지형 지물을 찾는 법은 어디서 배웠니? 병원 창문요. 서울대학교 병원 동관 4층이요. 레지던트들이 환자 검진하는 걸 봐요. 지형 지물을 촉진하는 걸 보죠. 그러고 나서 제 몸에 연습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배워요. 한기석은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동시에 울었다. 민준을 다시 한번 껴안았다. 그리고 민준은 작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곳에 서서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인지 궁금해했다. 한기석은 천천히 저녁 식사 테이블로 걸어갔다. 매걸음이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테스트하는 듯 했다. 마치 언제라도 다리가 무너질 것처럼 예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리는 안정되고 튼튼하며 정상적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지 않았다. 일반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6주 만에 처음이었다. 휠체어는 과거의 유물처럼, 민준이 끝내버린 과거의 기념비처럼 그 옆에 빈 채로 놓여 있었다. 한기석은 다시 수표책을 꺼내 펼쳐 흰 식탁보 위에 놓았다. 펜을 꺼내 수취인 박민준이라고 썼다. 천천히, 신중하게 썼다. 금액은 10억 원. 10억 원. 파란 잉크가 아직 젖어 있었다.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고 여전히 실제였다. 그는 두 손으로 수표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네가 이걸 벌었어. 단일 원도 빠짐없이. 받아라. 민준은 수표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쳐다만 보았다. 김태훈이 한기석 옆에 서서 휴대전화로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민준아, 이건 10억 원이야. 실제 10억 원이라고. 이건 집이고 대학 등록금이고 내 미래 전체야. 지금 당장 받아야 해. 정민호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얘야, 들어봐. 이건 인생을 바꾸는 돈이야. 오늘 밤 당장 거리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 음식과 거처와 안전을 가질 수 있다고. 진짜 학교에 가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어. 저 수표를 받으면 모든 게 바뀌니까 제발 받아라. 이수진이 다시 민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제발. 더 이상 다리 밑에서 자지 않아도 돼.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고 춥거나 배고프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제발 수표를 받으렴. 김태훈의 휴대전화가 끈질기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7분 전에 올린 영상이요. 벌써 조회수가 30만 회예요. 아니, 잠깐만요. 50만 회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정말 빨라요. 테라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웅성거림과 흥분된 속삭임이 들렸다. 트위터에서 전 세계 트렌드예요. 틱톡도요. 적어도 20개의 다른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누군가 18초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는데 전국 트렌드 1위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디에나 있어요. 뉴스에서도 방금 메인 페이지에 올렸어요. 뉴스 취재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비명을 지르며 들어왔다. 측면에 방송국 로고가 박혀 있었다. 30대 여성이 뛰어내렸다. 기자용 블레이저를 입고 마이크를 든 카메라 팀이었다. 윤하늘 기자가 전력 질주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힐을 신고 테라스를 향해 달려왔다. 한 회장님, 윤하늘 기자입니다. 사실입니까? 9살 노숙자 아이가 20초도 안 되어 회장님을 치료했다는 게요. 여러 소스에서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테라스 울타리 밖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른 식당 손님들, 주차장 보행자들, 쉬는 시간에 주방 직원들, 모두가 휴대전화를 들고 목격자가 되고 싶어 했고 이 순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 한 개의 영상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한기석이 내밀고 있는 수표를 여전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민준아. 한기석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다. 길거리 쥐새끼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발 받아다오. 넌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민준이 너무 조용히 말해서 주변의 대화가 그를 듣기 위해 완전히 멈췄다.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멈췄다. 테라스, 늘어나는 군중, 영상 녹화, 우주 자체가 멈춘 것 같았다. 제가 한 이유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서 죽어갈 때 엄마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누군가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누군가 들어주세요. 엄마는 기다리는 6시간 동안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늦을 때까지요. 엄마가 이미 죽어갈 때까지요. 이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윤하늘 기자의 카메라가 모든 단어를 담았고 민준의 얼굴과 수표, 그리고 10억 원과 그것을 원하지 않는 9살 아이 사이의 불가능한 거리를 주민했다. 회장님은 오늘 밤 아파하셨잖아요. 정말 많이요. 모두가 뇌졸중이나 영구적인 손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무도 진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 18분을 기다리게 하려 했죠.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도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요. 테라스는 흐느끼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한기석은 수표를 내렸고 그의 얼굴도 젖어 있었다. 그럼 무엇을 원하니, 민준아? 무엇이든 말해라. 민준은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군중이 몸을 기울일 만큼 충분히 길게. 윤하늘 기자의 마이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만큼 길게. 배우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게 아닌 진짜 교과서로, 진짜 선생님이 계신 진짜 학교에서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의 엄마도 누군가 제발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대기실에서 죽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한기석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다. 너는 이 도시가 본 최고의 의사가 될 거다. 내가 약속하마. 민준이 그를 보았다. 그 말이 절 도와주시겠다는 뜻인가요? 한기석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얘야, 난 널 돕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거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그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정민호가 결연한 소리를 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천재라면 내 어깨도 좀 보게 해줘. 2년 동안 아팠어. 6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지. 1,800만 원 넘게 썼어. 아무도 이유를 몰라. 민준이 돌아섰다. 어떤 종류의 통증인가요? 계속 욱신거려요. 팔을 들 때, 특히 옆으로 들 때 날카로운 통증이 오고요. 밤에 잠에서 깰 정도입니다. 등 뒤로는 손이 거의 안 닿아요. 정민호가 일어서서 눈에 띄게 움찔하며 어깨를 돌렸다. 의사 3명은 회전근가의 파열이라고 했고 2명은 관절염이라고 했어요. 1명은 건염이라고 했고요. MRI, 엑스레이,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검진해봐도 될까요? 정민호가 눈을 깜빡이며 한기석을 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래, 좋아. 9살 아이가 무엇을 찾아내는지 보자고. 민준은 다시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다. 30초 동안 철저하고 전문적이었다. 물기를 닦고 정민호에게 다가갔다. 먼저 질문을 해야 해요. 말씀하세요. 팔을 앞으로 똑바로 들 때 아픈가요? 네, 높이 올릴수록 더 아파요. 옆으로는요? 네, 훨씬 더 아파요. 어깨 높이 이상 안 올라가요. 등 뒤로 손이 닿나요? 셔츠를 넣는 것처럼요? 정민호가 시도해보았다. 손이 허리 아래쪽에 겨우 닿았다. 아니요, 잘 안 돼요. 아마 15cm 정도요. 예전에는 반대쪽 경합골까지 쉽게 닿았는데. 가만히 있을 때 밤에도 아픈가요? 네, 둔한 통증이 가끔 잠을 깨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를 만져봐도 될까요?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근육을 느껴볼게요. 마음대로 하렴. 민준은 정민호 옆에 섰다. 팔을 뻗어야 했다. 정민호는
1.8m였고 민주는 겨우 1.2m였다. 팔을 아플 때까지 앞으로 똑바로 높이 들어보세요. 정민호가 천천히 들어 올렸다. 고통이 그를 멈추게 하기 전까지 약 85도 정도 올렸다. 얼굴이 찌푸려졌다. 이게 다예요. 이제 옆으로요. 정민호가 팔을 외전시켰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쉬며 약 90도에서 멈췄다. 똑같아요. 민준의 손이 어깨 위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관절 위, 쇄골 아래, 경합골 주변을 촉진하며 열감, 질감, 단서들을 찾았다. 경합하근이 여기 아주 타이트해요. 그가 부드럽게 눌렀다. 정민호가 움찔했다. 그리고 경합하 공간에 염증이 있어요. 열감이 느껴지는데 아마 저맥락에 체액이 찬 것 같아요. 그가 뒤로 물러났다. 아저씨는 경합하 저맥낭염을 동반한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정민호가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뭐라고요? 50견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저씨는 관절을 완충해주는 체액 주머니인 경합하 저맥락에 염증이 있고 관절낭에 흉터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회전근거의 파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니? 의사 3명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민호 씨는 통증은 있지만 힘은 정상이거든요. 보세요. 민준이 정민호에게 돌아섰다. 제 손을 있는 힘껏 밀어보세요. 그가 자신의 작은 손을 들었다. 정민호가 밀었다. 대조적인 모습이 거의 우스꽝스러웠지만 민준의 논점은 명확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민호의 힘은 정상이었다. 회전근가의 파열은 근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힘줄이 찢어지면 근육이 정상적인 힘을 낼 수 없거든요. 정민호 씨는 힘이 세요. 단지 염증과 흉터 조직이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막고 있어서 전체 범위를 못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또한 그가 손짓했다. 아저씨의 통증호는 외전 60도에서 120도 사이예요. 전형적인 경합하 충돌 증후군이죠. 그 범위에서 팔을 들면 염증이 생긴 저맥낭이 뼈 사이에 끼게 돼요. 그게 날카로운 통증의 원인입니다. 회전근가의 파열은 보통 패턴이 달라요. 최성구가 휴대전화를 광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세상에, 얘 말이 맞아. 대학병원 정형외과 매뉴얼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너 대체 어떻게 이걸 하는 거니? 민준이 자꾸 불확실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읽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찾은 해부학 교과서에 어깨 병리학에 대한 장이 통째로 있었거든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한다고. 최성구가 반복했다. 다 기억해. 정민호가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수술은 필요 없어요. 50견 수술은 보통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물리치료, 관절낭 스트레칭 운동, 부드럽고 점진적인 가동 범위 운동, 처방된 소염제, 그리고 아마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맥낭에 초음파 유도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게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보존적 치료로 해결돼요. 정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그게 지난주에 내 7번째 의사가 말한 거랑 정확히 똑같아. 오진한 다른 6명의 의사들에게 1,800만 원을 쓴 다음에 만난 대학병원 전문의가 한 말이라고. 1,800만 원요. 민준이 부드럽게 반복했다. 1,800만 원요. 6개월 동안의 예약 진료를 아저씨는 90초 만에 진단했어요. 근처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전문적인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다. 그녀가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문지현 교수입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녀가 민준을 보았다.
내 학술지 페이지들을 좀 봐도 될까? 민준이 지퍼백을 건넸다. 문 교수는 페이지들을 꼼꼼히 살폈고 좌골 신경기사를 읽고 도표를 연구했으며 어깨 병리학에 대해 읽었다.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한기석과 어깨를 돌리고 있는 정민호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민준을 보았다. 이건 정당한 동료 검토를 거친 수칙들이고 최신 응급의학 학술지이며 정확한 도표와 경로들이 맞아요. 그녀는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너는 방금 내가 대부분의 1년차 레지던트들에게도 맡기지 않을 응급통증 유발점 해소를 실행했구나. 유착성 관절 낭염을 영상진단보다 빠르게 진단해냈고 의학을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니? 8개월요,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니? 쓰레기통이랑 분리수거함에서 학술지를 찾아요. 병원 창문을 통해 읽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동관 4층이요. 밤에 선생님 레지던트들이 회진하는 걸 봐요. 검진하는 걸 보고 처치하는 걸 봐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영원히 기억해요. 문 교수의 눈이 커졌다. 네가 그 창문 꼬마구나. 민준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선생님? 몇 달 동안 레지던트들이 밤늦게 4층 창문 밖에서 지켜보는 아이가 있다고 말했었어. 우리는 누군가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네가 스스로 의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저는 6블록 떨어진 올림픽대로 34번 고가도로 아래에 살아요. 병원은 따뜻하고 불이 켜져 있고 항상 배울 게 있거든요. 문 교수가 일어나 한기석을 강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한 회장님, 이 재능은 거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15년을 일했고 대학에서 8년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과 레지던트를 훈련시켰지만 사진 같은 기억력과 독학한 해부학 지식을 갖춘 이런 임상적 직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9살에 이 정도라면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성입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의 거리 생활은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민준이를 우리 병원 의학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거든요. 레지던트들을 섀도잉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수술을 참관하고 공식적으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녀가 민준을 보았다. 그렇게 하고 싶니?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정말로 내일부터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기석이 말했다. 문 교수님,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류 작업, 자금 지원, 허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문 교수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공식적이고 존중을 담은 손길이었다. 그는 그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손과 더 크고 전문적인 손이 만났다.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온 걸 환영한다, 민준아. 창문 너머가 아니라 문을 통해서 말이야. 민준이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밤새도록 아무도 보지 못했던 첫 번째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한기석은 10억 원짜리 수표를 반으로 찢었다. 그냥 깔끔하게 찢어버리더니 다시 찢었다. 4등분을 하고 더 작게 찢었다. 조각들이 비싼 꽃가루처럼 흰 식탁보 위로 흩어졌다. 모두가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한기석이 조용히 말했다. 돈은 쉬운 거야. 돈은 나도 있어. 내게 필요한 건 미래다. 진짜 미래. 영구적인 미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 말이다. 오후 9시 23분. 한기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기억하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렸다. 안 원장 한기석 일세.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아니,
괜찮아. 사실 아주 좋아. 저기, 월요일 아침에 우리 사립학교에 학생 한 명을 등록시키려고 하네. 9살이야. 박민준이라고 하네. 그래, 진심일세. 이 아인 천재야. 말 그대로 천재라고.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졌어. 방금 여러 의사가 포기한 상태를 진단해냈네. 외과 의사 3명이 다시는 정상적으로 못 걸을 거라던 나를 고쳐놨단 말이야. 월요일 아침 8시. 내가 직접 데려가겠네.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일세. 등록금, 교재, 교복, 활동비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야. 고맙네, 안 원장.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끊었다.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나야. 스프루스 빌딩 8비호를 오늘 자정까지 완벽하게 가구까지 세팅해줘. 그래, 오늘 밤이야. 늦은 거 아니까 수당은 3배로 주겠네. 모든 걸 다 갖춰줘. 9살 남자아이를 위한 가구들로 말이야. 침실, 주방 식재료까지 꽉 채우고 옷도 사이즈별로 여러 벌 준비해줘. 아이 사이즈는 모르니까. 집처럼 만들어줘, 서연 씨.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집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말이야. 이 아이는 8개월 동안 다리 밑에서 잤어.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비용이 얼마든 청구해. 그냥 다 해줘. 고마워, 서연 씨. 그는 끊었다. 3번째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 한기석 일세. 월요일 아침 제일 먼저 교육신탁 기금을 만들어줘. 다른 건 다 미루고. 수혜자는 박민준이야. 원금 20억 원으로 학부, 의대, 레지던트 지원비, 생활비, 책, 장비, 그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교육 비용을 다 커버하도록 해. 내가 만난 가장 뛰어난 두뇌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 자세한 건 내일 보내지.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줘. 고맙네. 그는 전화를 끊고 완전히 압도당해 얼어붙어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수진이 다시 민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한 회장님이 방금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니.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수진이 새로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너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 중 한 곳에 가게 된 거야. 아마 최고일 거야.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집이 생겼어. 진짜 집, 바로 옆 건물 8비호 아파트 말이야. 진짜 가구, 진짜 음식, 진짜 옷, 모든 게 진짜인 곳이야. 오늘 밤, 너는 오늘 밤 진짜 침대에서 자게 될 거야.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혼란스러웠다. 왜요?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1시간 전에는 그는 한기석을 보았다. 1시간 전에는 저를 체포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한기석이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내 말이 맞다. 1시간 전에 나는 바보였어. 잔인한 바보였지. 너를 보고 내 모든 편견들, 이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에게, 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 가르치는 그 추악한 것들만 보았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그의 목소리가 깨졌다. 너는 내 인생을 돌려주었어, 민준아. 18초 만에 넌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어. 하지만 내가 이러는 건 그것 때문만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가 너랑 똑같았기 때문이야. 네? 내 아버지 한경수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 청소부셨어. 30년 동안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셨지.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는 의사들이 버린 의학학술지를 읽으셨어. 창너머로 처치를 지켜보셨지. 담배 타임에 의사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 쓰레기와 창문, 그리고 순수하고 절박한 결심으로 네가 배우는 방식과 똑같이 의학을 공부하셨어. 한기석의 눈물이 자유롭게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거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청소부가 웬만한 레지던트보다 의학을 더 많이 안다는 걸 말이야. 아버지는 53살에 돌아가셨어. 여전히 대걸레를 밀면서. 자신을 한 번도 봐주지 않은 세상을 원망하며 말이야. 난 아버지가 겪었던 무력함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회사를 세웠어. 그런데 오늘 밤 내가 저 휠체어에 앉아 결국 무력해졌지. 그런데 9살의 다리 밑에서 자던 네가 내 아버지가 썼던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구했어. 그는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마치 아버지가 너를 보내신 것 같아. 우주가 내게 아버지를 위해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너를 위해 해줄 기회를 준 것 같단다. 아버지가 누렸어야 할 미래를 네가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정이지. 그게 옳은 일이야. 민준이 천천히 어머니의 병원 팔찌를 꺼냈다. 낡고 바랜 노란색 플라스틱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 말고도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요. 들어줄 돈이 없는 사람들요. 한기석이 대답하기 전에 문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제안이 있습니다, 한 회장님. 민준이의 교육비를 지원하신다면 메디컬 클리닉도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기석 회장님의 자산이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밤 민준이가 보여준 관찰과 응급기술을 사용하는 신속진단 프로토콜 전문 무료 클리닉 말입니다. 한기석이 일어섰다. 1년차 운영비로 얼마면 되겠습니까? 5억 원이면 충분한 인력과 공간 대여, 기본 소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5억 원을 지원하죠. 월요일 아침에 송금하겠습니다. 문 교수가 미소 지었다. 우리 병원에서는 2억 5천만 원과 레지던트들의 자원봉사 의료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타이핑했다. 방금 우리 이사회에 문자 보냈어요. 우리 개발팀에서도 1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한기석이 민준을 보았다.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짓잡구나. 한 달 안에 박서연 추모 클리닉을 열겠다. 올림픽대로 34번지 근처에 말이야. 노숙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내밀었다. 이건 엄마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 TU 284091. 엄마는 거기 대기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6시간 동안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는 한기석, 문 교수, 이수진, 그리고 지켜보는 모두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쩌면 다른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한기석은 팔찌를 감싸주고 민준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격렬하고 보호적인 포옹이었다. 테라스는 40명의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낯선 사람들, 목격자들,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사람들. 윤하늘 기자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다. 라이브 스트림 카운터는 500만 명의 시청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서울을 넘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9살 노숙자 소년과 휠체어 위에 백만장자. 두 인생을 바꾸고 수천 명의 인생으로 물결쳐 나갈 18초였다.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한기석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월요일에 학교에 가도 돼요? 정말로요. 정말로. 약속하마. 그리고 오늘 밤은 안에서 자는 거다. 8비호, 네가 원하는 만큼 그곳이 내 집이다.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8개월 동안 모든 걸 버텨온 것. 8개월의 생존 모드. 8개월 동안 투명 인간으로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외로웠던 것. 그 모든 것이 작은 몸을 흔드는 거대한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다. 한기석이 그를 끝까지 안아주었다.
이수진도, 문 교수도 그랬다. 심지어 김태훈과 정민호도 함께했다. 9살 아이의 눈물 앞에서 다 큰 남자들이 함께 울었다. 때때로 정의는 아이가 마침내 아이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것은 누군가 마침내 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것은 18초 만에 일어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그날 밤 오후 11시 15분, 박민주는 스프루스 빌딩 8비호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가구가 완비되어 있고 모든 게 새 것이었으며 모든 게 티 없이 깨끗했고 모든 게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것이었다. 보호용 비닐이 아직 씌워진 편안한 소파가 있는 거실, 텔레비전, 램프, 커피 테이블, 집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모든 것들. 냉장고에 실제 음식이 가득 찬 주방,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우유, 달걀, 빵, 과일, 채소, 8개월 동안 먹어보지 못한 것들, 가능할 거라고 잊고 있었던 것들. 침대 위에 사이즈별로 놓인 옷들이 있는 침실. 아무도 사이즈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셔츠, 바지, 양말, 속옷, 진짜 신발. 모든 게 새 것이고 모든 게 깨끗했다. 그리고 침대. 진짜 침대. 9살 아이 한 명에게는 너무 큰 퀸 사이즈 침대와 세탁 세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하얀 시트, 폭신한 베개, 두툼한 이불. 콘크리트 바닥에는 존재하지 않는 깨끗함이었고 다리 밑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드러움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병원 팔찌를 새 램프 옆 협탁 위에 놓았다. 어두운 나무 위에 놓인 노란색 플라스틱. 그녀의 마지막 조각이자 그의 새 인생의 첫 조각이었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신발도 신은 채로 누웠다. 너무 편해지는 게 무서워서 긴장을 풀면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올림픽대로 34번지 아래에서 깨어나 이게 다 꿈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베개는 부드러웠다. 정말 부드러웠다. 이불은 따뜻했다. 정말 따뜻했다. 벽은 단단했고 문은 잠겼으며 히터는 작동했고 모든 게 실제였다. 민주는 그 베개에 얼굴을 묻고 2시간 동안 울었다. 행복한 눈물과 슬픔, 안도감이 뒤섞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눈물들이었다.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했던 8개월.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의 8개월이 끝났다. 3개월 뒤, 민주는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고 학교 복도를 걸었다. 친구를 사귀고 웃으며 9살답게 지냈다. 매 수업마다 그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이해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선생님들은 매일 놀라워했다. 6개월 뒤, 추운 2월의 어느 아침에 박서연 추모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민주는 한기석과 문 교수 사이에 서서 리본을 잘랐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클리닉의 로고는 18이라는 숫자가 적힌 스톱워치였고 슬로건은 초단위가 중요하니까였다. 첫 달에 그들은 21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무시당했던 사람들, 들어줄 돈이 없었던 사람들,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치료를 받았다. 1년 뒤 민주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례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10살, 병원 200년 역사상 최연소 발표자였다. 주제는 소외계층에서의 진단오류, 전통의학이 듣기를 멈췄을 때 놓치는 것들이었다. 한기석은 앞줄에 앉아 발표 내내 울었다. 기립박수는 3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났다. 민주는 자신이 잠들었던 곳, 투명 인간이었던 올림픽대로 34번지 고가도로 아래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가르치기 위해 왔다. 매주 23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앉았다. 노숙자, 주거 불안층, 무시당하고 민준을 제외한 모두에게 투명 인간인 아이들,
그는 그들에게 기초 응급처치, 간단한 해부학, 의학 용어, 관찰하는 법, 기억하는 법, 세상이 너희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의사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11살 정도 된 한 아이가 물었다. 민준아, 넌 왜 매주 여기로 돌아오니? 넌 나갔잖아. 넌 이제 안전하잖아. 왜 우릴 도와? 민준은 주변의 얼굴들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투명 인간이었을 때 마침내 누군가 나를 봐주었기 때문이야. 아무도 안 들을 때 마침내 누군가 들어주었기 때문이지. 이제 내가 너희를 봐. 너희 모두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보게 만들 거야. 8살 정도 된 다른 아이가 물었다. 정말 우리가 의사가 되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의사처럼 생각하는 법,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관찰하는 법, 중요한 걸 기억하는 법, 보살핌이 무의미해 보일 때도 보살피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머지는 학교나 자격증 같은 건 그냥 서류 작업일 뿐이야. 내가 이 다리 밑에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갈 수 있었다면 너희 모두도 할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그해 말 학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불우한 환경의 영재를 위한 박민준 장학금이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적성을 보이는 노숙아동이나 주거 불안 아동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매년 5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10살의 민준은 첫 번째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것을 도왔고 위원회에 앉아 투표권을 행사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지원자 중 한 명은 도서관 컴퓨터로 독학하여 공학을 공부하고 전자제품 재활용 부품으로 노숙인 캠프를 위한 태양광 정수기를 만들고 있는 8살 소녀였다. 민준이 그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학교에 오고 싶니? 그녀는 면접 내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월요일요. 민준도 미소 지었다. 그 기분을 기억했다. 월요일. 정문에서 기다릴게.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 거야. 메아리는 앞으로 퍼져나간다. 항상 앞으로. 어떤 기적은 18초가 걸린다. 그 물결은 대대로 이어진다.